안녕하십니까. 사회조사 분석사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1교과에서 조사 방법과 설계의 첫 번째 장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통계조사 계획 이렇게 더 큰 목차를 잡고 있는데 도대체 통계조사란 뭔가? 좋습니다. 통계조사란 뭔가에 앞서서 조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사란 뭘까? 우리가 적어도 조사, 지금 우리는 그냥 말로 구어체로 할 적에 뭔가를 알아보는 활동을 조사라고 하는데 또는 검사 이런 말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 이 조사를 뭐 테스트라고 쓰던 아니면 리서치라고 하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조사라고 할 때는 아무렇게나 뭔가를 알아보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원칙과 그리고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뭔가를 알아보는 활동,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어체로 하는 것이고 지식을 탐구하는 것으로 공개된 것을 조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라는 이 표현을 쓰기는 그렇고 적어도 어떤 틀에 맞추어서 알아본 것까지는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조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조사된 것이 두루두루 모든이라고 표현하지만 대다수에게 알려지도록 한 것을 우리가 조사의 공개라고 해서 이것을 조사의 공공성 이라고, 이 조사의 공공성이 표명된 것이 우리가 보고서 또는 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 원칙과 표준화 절차에 따라서 알아본 것을 공개했을 때 조사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고 많은 조사가 있는데 뒤에 이제 또 별다른 목차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조사를 하느냐를 가지고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탐색적 조사, 조사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를 가지고 그야말로 전수조사, 표본조사, 또 조사 결과를 계량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양적 조사, 질적 조사 이런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제목 자체가 그럼 통계조사란 뭐냐? 통계라는 통계조사. 통계라고 할 적에 보면 벌써 우리가 양적 조사, 질적 조사를 할 적에 수량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일정 체계에 따라 일정한 체계. 어찌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용어를 그대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일정 체계에 따라 숫자로 표시. 그래서 소위 양적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변환시킬 수 있는 그냥 조사 이렇게 우리가 쓰겠습니다. 일정한 체계에 따라서 조사 결과를 숫자로 변환시킨 또는 숫자로 변환시킬 수 있는 조사를 통계조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통계조사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그래서 우리가 유형적으로 볼 때는 연구의 결과나 조사의 결과를 수치로 변화시킨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 좀 더 이걸 상세히 구분하면 자, 교재에 있는 것처럼 교재 볼까요? 조사 목적의 의, 그래서 띄어쓰기 없이 그냥 조사 목적이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이 본 교재에서는 8가지로 이렇게 목적을 조사의 목적을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거기는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전략적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조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다 엔드가 나온 거죠. 그거를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어떠한 당면 문제 해결의 대안을 찾아내는데 그 존재 또는 그걸 설정하는 조사 목적을 설정하는 그 주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처를 거둔 전략적 제안 대시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사를 통해서 지식을 탐구한다고 그랬죠. 지식의 탐구나 지식의 제공 또 그러면 지식에 대한 이해 또 세 번째 보시면 규칙의 발견 및 일반화 한번 적어볼까요? 조사의 소위 당연히 있죠. 이 대안, 해결책의 강구.
첫 번째 나온 것처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대안의 제공. 대안의 해결책의 강구지요. 당면 문제에 대한 또는 어떠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다. 또 그러면 여기는 지식의 탐구라고 우리가 논리적 원칙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조사의 목적은 바로 지식을 탐구하는 거죠. 그 때문에 이 지식의 탐구라고 지식의 제공, 지식의 제공 및 그냥 교재에서 쓰겠습니다. 지식을 이해시키는 데도 목적이 있다. 또 그러면 조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규칙의 발견, 어떠한 규칙의 발견뿐만 아니라 이것을 대부분이 구성원 대부분이 알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규칙의 발견 및 일반화, 규칙의 발견 및 일반화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어떠한 그 현상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 규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데도 조사의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현상에 대한 기술. 이 기술은 현상에 대한 기술. 이 기술은 있는 그대로 서술해 가는, 그러니까 한자로 쓰게 된다면 이렇게 있는 그대로에 대한 기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술. 디스크립션이죠. 또 그러면 현상에 대한 설명. 또 현상에 대한 탐색. 어떤 주어진 또는 접촉하게 된 현상에 대해서 어떤 알려진 바가 없고 어떤 선행 연구나 조사도 없고 그럴 때는 그야말로 답답하기만 할 때 그 주어진 문제 또 접촉하게 된 문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문제가 존재나 하는지 이를 알아보는 사전 예비 조사를 탐색적 조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금 여기 나오는 기술, 설명, 탐색. 자, 이것은 목적에 따른 조사 분류할 때에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탐색적 조사 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그런가 하면 어떤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 인과관계 규명을 우리의 진단적 조사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는지를 알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이 현상에 대한 예측, 앞으로 어떤 문제를 또 확장 또는 야기할 것이다 라는 이런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위 어찌 보면은 인과관계를 규명한다거나 미래를 어떤 예측해 본다거나 이런 사실 설명에 대한 여기 나오는 설명에 대한 것이 되겠어요. 설명적 조사에 대한 좀 상세한 것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전략적 대안을 제시한다. 지식을 제공하고 이해시킨다. 또 그럼 규칙을 발견하고 일반화시킨다. 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예측이 먼저 나와 있군요. 어떤 문제에 대한 현상에 대한 예측, 또 현상에 대한 탐색, 현상에 대한 설명, 현상에 대한 기술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조사를 통해서 평가도 하고, 평가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그 평가에는 당연히 평가 및 피드백은 당연히 따르는 겁니다. 평가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개선에 있거든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조사란 명목으로 평가를 해서 피드백하고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8번에 보시면 사건이나 상황을 평가하고 가치를 규명하는 것. 평가란 자체가 영어 어원적으로 evaluation 아니겠습니까? 밖으로 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밖으로부터 전문가를 초빙해서 valuation, 가치를 판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가치 판단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는 조사라고 표현하지만 평가의 기능도 수행하면서 가치 판단도 수행한다라고 그냥 어원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명상 여기 8번까지만 썼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 8번에다가 9번에다가 거기에다가 평가 및 가치 판단. 사실 평가 자체가 가치 판단의 용어니까 그 가치 줄을 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좀 상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목적의 의의를 먼저 큰 틀로 해서 2페이지 반을 통해서 살펴봤고, 자, 거기에 보면은 3번에 규칙을 발견하고 일반화하여 이론을 정립하는 거. 이론이란 뭐냐, 이론. 여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통계조사나 사회과학을 하려면 개념의 명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 지식의 개념이면서 추상적으로 표현된 거. 반대 해석한다면 명료하고 구체적이지는 못한 상황에서 표현된 것을 개념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보통 우리가 개념, 컨셉이라고 할 적에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긴 하는데 딱딱 떨어지게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수준의 것을 개념이라고 또는 정의란 말과 같이 이렇게 혼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거기 보면 이론이라고 하는 말이라니 이론. 그래서 이 사회과학에서는 개념이 참 중요한데 먼저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목적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일련의 상호 연결된 개념이나 정의. 거기 보면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드러난 어떤 개념이나 정의를 이론이라고 한다 해서 1번에 좀 약간 현학적으로 이렇게 길게 적어 놓으셨네요. 또 그러면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점 두 번째 보시면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연관성을 가진 일련의 진술이다.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경험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이론이라 할 적에는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적어도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일련의 진술을 이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라는 말도 나왔네요.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점 세 번째 연역 가능성이 있는 관계에 의해 구조된 일련의 가설이다. 또 그러면 점 다섯 번째 보시면 사실과 사실 간의 관계에 논리적 연관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과 사실 간의 관계에 대하여 논리적 연관성을 제시하는 것을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 모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진술, 어떤 현상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일련의 진술을 이론이라고 하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어떤 그 논리적 체계를 우리가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써도 되나 모르겠네요. 이론.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한 진술을 우리가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또는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한 진술. 대해 이렇게 되겠군요. 어떤 현상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한 진술을 이론이라고 합니다. 경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한 진술 체계를 이건 성격이라고 할 수 있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진술 체계를 또한 이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판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쭉 아래 보시면 이론의 기능이 나와 있죠. 중요 표시하시고 이론이라는 것은 연구의 주요 방향을 결정한다. 현상의 개념화 및 분류화를 이끌어간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대부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추상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알아듣게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은 조작이 된 건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이 알아듣기는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이지는 못한 수준의 진술을 우리가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요약, 또 네 번째 사실의 예측 및 설명. 좀 자꾸 여기 설명이란 단어와 예측이란 단어를 지금 연거푸 설명하고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론의 기능도 역시 여러분들 중요 표시하시고 하나 가지고 또 오른쪽에 보면 이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면 지식을 확장시키는, 유연을 확장시키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지식의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는
왜냐면 아까 이 지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에 대한 보충을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론의 기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론의 기능 지금 교재에서는 6가지로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의 주요 방향을 설정해 준다. 현상을 개념화하고 분류화한다. 또 요약해 준다. 현상을 요약해 준다. 또 사실의 예측 및 설명을 해준다. 지식을 확장시킨다. 지식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그를 보충 심화시키거나 개선시킨다. 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요 표시 한 문제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밑에 보면은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충 학습 자료가 나와 있지요. 거기 이론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론처럼 사용되는 용어에는 명제도 있고 법칙도 있고 사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적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 못할 만큼 딱 부러지게 표현된 거. 맞다, 틀렸다. 깨끗하다, 더럽다. 옳다, 그렇다. 그러다.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아주 뜻이 분명하게 진이가 분명하게 드러난 진술을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명제. 그 때문에 이 명제라고 할 때 거기 프로포지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제에 보시면 실색에 대한 하나의 진술로 경험적 근거가 확인된 가설. 표현이 참 말을 좀 어렵게 쓰셨습니다. 경험적 근거가 확인된 가설을 명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점 네 번째 보시면 명제가 몇 개 묶여져 있는 것을 이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론이라고 할 적에 우리가 보면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도록 만들어진 이런 진술이라고 이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경험적으로 검증해 가는 진술 체계라고 표현하지만 이 이론에는 여러 개의 명제가 묶여져 있다는 것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점 네 번째에서 부연 설명을 했네요. 어쨌든 명제라고 하는 것은 논리학적으로 옳다, 그러다, 맞다, 틀렸다, 깨끗하다, 더럽다, 등등이 아주 명확하게 표현된 이런 그 진술을 명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법칙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더 높고 높은 수준으로, 더 높고 더 넓은 수준으로 확증을 얻은 명제를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진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진술을 명제라고 한다면 그 명제를 더 높고 더 깊게 확대시키고 심화시킨 이런 명제를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명제의 보다 넓은, 명제의 보다 깊은 이런 진술을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보다 높게, 보다 깊게 이렇게 확대시키고 심화시켰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점 두 번째, 진실로 보편적이어야 된다. 그야말로 정냄이 없이 명확하긴 하지만 명제라고 하는 것은 딱 부러지게 옳다, 그러다, 깨끗하다, 더럽다, 맞다, 틀렸다 이렇게 딱딱 되지만 이것을 좀 더 마치 한지에 먹물이 번지듯이 어느 정도 확대시키면서 심화시킨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명제에 비해서 명제의 확대 심화라고 하는 법칙은 당연히 보편성이 더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점 세 번째, 때로는 원리라고도 하며 무엇이 그렇다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진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법칙이라고는 때로는 원리라고도 한다. 뭐 사전식으로 설명하기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봐주시고 거기에 보면은 이 법칙이라는 것은 과학자에 의해 밝혀지는 것도 아니고 법칙 자체도 그것만으로는 어떤 것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법칙이 명제보다 보다 높고 보다 깊이 있게 이렇게 진술된 보편성도 보다 큰 이런 명제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제도 못하는 것을 법칙은 어떤 현상을 설명해 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팩트. 거기 사실이 나와 있죠. 사실이라고 우리가 팩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감, 시각, 청각, 미각, 취각, 촉각 이런 식으로 오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는 바로 이 오감, 감각기관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만이 진실한 진리라고 했고 그것만이 진실한 진리여야 한다. 진리라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증주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증주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증주의적 접근을 가지고 오랜 인류의 역사를 가져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실이라는 것은 현상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감각에 의해서 받아들인 것을 말한다. 감각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육지에 나와 읍내에서 학교도 다녔고 이렇게 이제 많은 긴 세월 동안에 다양한 삶의 터를 지내왔는데 통이나 내가 섬에서도 자랐고 바닷가가 있는 해안가의 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해물을 아주 좋아할 것 같지만 취각으로 본다면 나는 비린내가 싫어요. 물론 어느 누가 뭐 비린내가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바로 이 취각으로 갖게 된 어떤 느낌, 그 사실이죠. 그 사실이 바로 현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린내를 맡으면서 그걸 가지고 공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홍어회 그러면 삼합, 그러면 어떤 삼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만 나와도 아주 거역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현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그것, 감각에 의해서 받아들인 것, 감각에 의해서 받아들인 것을 사실이라고 부르고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이 사실이라고 것은 개념의 논리적 결합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의 논리적 결합으로 이론의 여러분들 보면 점 네 번째 이론의 형성에도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론과 관련되어서 보통 사용하는 것이 명제와 법칙을 사용을 하는데 명제라고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렸다, 깨끗하다 더럽다 등 진위, 선악, 청탁 등이 명확하게 표현된 것을 명제라고 하고 그 명제를 보다 확대시키고 심화시킨 것을 법칙이라고 하는데 법칙은 원리라고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명제는 있는 그대로를 맞다 틀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것을 좀 심화시켜서 법칙이나 원리라고 하지만 법칙 또한 그것이 어떤 현상을 바로 제대로 설명해 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을 사실이라고 표현한다. 그 정도. 더 이제 난이도가 높게 뒤에 이제 문제풀이에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원에 보면 변수가 나와 있죠. 변수. 우리가 변수란 말이 나와 있는데 변수를 우리가 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수, 변인. 변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값으로 구분될 수 있는 적어도 우리가 변수 또는 변인이라고 할 적에는 한자로 쓴다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이 한자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한자를 쓰지 않겠습니다. 속성을 변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또는 변수라고 하기 때문에 변수의 반대말은 언제나 똑같은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의 반대말을 변수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변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두 개 이상의 값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 두 개 이상의 값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물의 속성이죠. 그래서 여기는 상수. 상수의 반대말의 개념으로 언제나 그 값을 유지시키는 상수의 반대말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변수가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변수로 가장 대표적인 예를 좀 이렇게 들어본다면 변수의 예를 보면 자 우리가 보면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라고 하는 두 개 이상의 값이 존재를 하죠. 기본적으로도 또 태국과 같이 뭐 성전환 트랜스젠더의 결혼도 아니면 동성끼리의 결혼도 다 허용하는 것에서 성별을 그렇게 복잡하게 늘려갈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남녀라고 하는 두 개의 성은 존재를 합니다. 또 그런 거면은
연령에는 수없이로 나눴지만 그냥 연령대로 설명한다면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면 지역도 역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6대주, 5대양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역이나 대양을 가지고도 여기 2개 이상의 값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바로 변수가 되겠어. 이 변수의 속성으로서는 남, 여가 있고 또 여기는 각각의 연령대 10대, 20대, 30대들이 존재하고 지역으로서는 다양한 뭐 세계를 가지고 하던 아니면 국내를 가지고 하던 아니면 각 시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를 하든지 간에 서울로 온다면 25개 도, 25개 구, 각 구마다 많은 이런 동등을 우리가 지역이라는 변수의 하나의 속성으로 자 이것들은 우리가 속성을 설명하죠. 속성. 그렇지 않습니까? 2개 이상의 값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변수는 그야말로 2개 이상 값으로 이 2개 이상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베타성을 갖는 거죠. 남과 여가 상호 베타성으로 뚜렷게 구별될 수 있는 어찌 보면 나중에 척도를 배우겠지만 명목 척도처럼 그야말로 구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그 척도를 명목 척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호 베타적인 속성을 가진 2개 이상의 값을 가졌을 때 변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변수 읽어보시면서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사 목적의 구성이 나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나왔을 때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목적의 구성 나와 있지요. 그래서 뭐 의사 결정의 문제를 명확히 정의한다. 또 그러면 가설적인 전략 대안을 구성하고 그리고 전략 대안들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해 본다. 또 그런가 하면은 대안별로 실행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탐구해 본다. 또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강구해 본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실질적인 전략적 대안을 수립한다. 뭐 이런 등등을 여기 조사 목적의 구성으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한 B-C급 정도로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사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표현은 약간 달리 쓰고 있지만 조사의 절차에서 첫 번째 보면은 조사, 어떤 주제가 선정이 되면 자, 거기 여러분들 보면은 조사 문제의 결정게 되어 있죠. 주제가 선정이 되면 또는 조사 문제가 결정이 되면 이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 조사 문제의 결정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 각본으로 조사 설계를 하게 됩니다. 조사 설계. 이게 가설 검증을 위한 가성 검증용 사전 각본이나 또는 도구를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때문에 가설을 설정했는데 사설을 어떤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보고 체계화하는 것을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전 각본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관찰법이죠. 그야말로 언어가 발생하기 이전에 신생아, 영아 이런 애들도 누워서도 엄마의 품 안에서도 아니면 어른의 품 안에 있어도 끊임없이 사방을 보면서 엄마의 눈을 보면서 양육자의 눈을 보면서 관찰을 하고 그 내면에 이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자꾸 탐구하려고 하거든요. 관찰법이죠. 관찰법. 그런가 하면 질문지법도 있고 면접법도 있고 투사법도 있고 내용분석법도 있고 수없이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바로 이제 그거를 다루는 전문가의 입장을 사회조사 분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석사가 뭐래?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수집된 자료의 분석. 그리고 나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원칙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뭔가를 알아보는 활동으로 공개되었을 때 조사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공개, 보고서의 작성이죠. 보고서의 작성.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설정이 되거나 조사의 주제가 선정이 되면 이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 검증을 위한 사전 각본으로 조사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각본대로 아니면 그 도구를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어떤 의미를 찾아 해석을 해보는 거지요. 사람들은 여기까지를 조사라고 지금까지 불러왔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적어도 조사라는 용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위 보편성,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두루두루 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고서 작성 또는 우리가 학계에서는 논문 작성. 뭐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해서 가설을 선정해서 각본자 가지고 알아봤는데 저 혼자 알고 있으면 그것은 저 혼자 알아본 것이지 조사했다고 하지 않아요. 적어도 저 혼자 알아본 것을 넘어서 조사했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논문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건데 논문 심사를 받는 논문을 우리가 보고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교재를 보자. 먼저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1번의 조사 문제 결정. 다음에 뭐 조사 교육 수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거기 보면 이 조사 교육 수립의 1번 가설 설정. 가설은 따로 봐야 됩니다. 또 쭉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페이지를 넘어서 가시면 조사 설계가 2번의 연구 설계란 말로 두 페이지를 넘어서서 그 연역법 주인화법 아래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있지요. 연구 설계라고 하는 것이 조사. 왜냐하면 리서치라고 하든 스터디라고 하든 테스트라고 하든 이런 것을 학자들이 번역을 할 적에 그냥 조사 또는 연구라는 말을 그냥 혼용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구 설계라고 썼지만 많은 책에서는 조사 설계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조사 설계를 했으면 사전 각본을 짰으면 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때 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 분석 절차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 실시의 1번에 자료 수집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번에 자료 분석 및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가는 것을 두 번째 단 묶어서 그냥 조사의 실시. 그럼 여기를 이게 묶어서 조사의 실시라고 설명했던 거였어. 그리고 조사의 공공성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사회 과학적 측면에서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단편학문적 접근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간학문적. 여기 보면은 이것은 조사 문제 결정은 기존의 이론 영역입니다. 이론 영역. 기존의 이론에 근거해서 만약에 해서 이 두 개는 하나의 이론 영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전 각본을 짜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이 영역이라고 하는 이것은 조사 방법론의 영역이에요. 조사 방법론. 그런가 하면 보고서가 되는 것은 이건 신이론의 형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론, 조사 방법은 신이론이지만 그 중에서 좀 난이도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어요? 조사, 통계를 이용한 통계조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영역, 바로 그 중에서도 이 영역을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요 전문가로서 이게 바로 통계학의 영역인 거예요. 통계학.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 방법론의 기초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걸 분석하는 절차에서 통계학적 지식과 소양을 활용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이론을 창출해내고 이런 과정의 반복이 바로 사회조사 그를 이끌어가는 전문가를 사회조사 분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로서는 몇 페이지를 쭉 진행했지만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우리가 그 중에서도 자, 조사의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 그 중에 특히 가설을 가지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